이거 큰일 났다.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말이죠. 시장에 맡겨두면 비싸면 안 산다. 특례론이 어떤 특례론이 나오냐에 따라 좀 더 시장이 변할 수 있다. KB 부동산 클래스에 와서 제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52만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시죠? 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기억으로는 희극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색안경 끼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초창기 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강연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부동산 강연회를 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십에 대한 강의를 전국적으로 1년에 한 200회 이상을 제가 했는데, 어디 가면 저한테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강연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부동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하니까 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마침 제가 21년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찍고 이럴 때 이제 곧 엄청난 하락을 할 텐데 지금 집 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표영은 네가 뭘 하냐, 네가 개그맨인데 뭘 하냐. 그러니까 정확히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는 분들이 막 늘어난 거죠. 표영호 TV에도 갑자기 단시간 내에 많이 와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 현재 시장 분위기 한 줄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또 이유도 한번. 최근에 부동산은 지금 혼조세다. 사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 또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또 심리적인 측면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지금 불안의 시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량이 지금 한 5천 건 월 올라왔는데, 지방의 경우는 매매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아주 저조하거든요. 지금 지방은 미분양 투성이거든요. 또 어떤 데는 정말 반값에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값에 대놓고 분양은 하지 않지만 보통 그 페이백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사면 뭐 얼마 돌려줄게. 왜냐면 분양가 자체를 반으로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선분양 받으신 분들, 야 우리도 해줘라.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 불안하다. 지역 간에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격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락을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는 건가요? 지금 바로 그 질문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요즘 욕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올해까지는 적어도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뭔가 다시 반등이 오려면 그 반등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없다. 금리도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3월 달 정도까지 했는데, 요즘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호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맹점이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대다수가 공급자가 뿌려주는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뭘 요구한다는 그 니즈에 대한 그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하나만 조금 삐져나와도 이게 마치 대세로 움직이는 것이냐 막 뉴스에서 온갖 뻔뿌질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면도 있고, 그 왜곡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움직이면 결국 또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장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4월 달에 뭐 부동산 PF 터진다더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월 달에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상 터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부동산 PF 터뜨릴 것이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했는데, 부동산 PF를 뭐 옥석을 가리겠다는 둥, 부실의 그 정도를 좀 낮춰서 보겠다는 둥, 막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불안해진 게 왜 불안해졌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 분양가가 오른다, 공사비가 올라서
재건축도 포기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분양가가 오른다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그럼 매매가 밀어 올리겠네?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다시 약간 상승 곡선으로 그릴 수 있는 요게 와 있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한 5개월 정도는 좀 빨리 온 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럼 사이클상 뭐 지금은 약간 회복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회복 국면이 아니고 이것도 데드캣 바운스 중에 하나다.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 우리가 2008년 그 손모기지 사건 터지고 나서 2009년에 반등했었어요. 이거 진짜 다시 급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하락하면서 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이렇게 약보합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제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면서 이게 좀 더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다. 그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이 특례론은 다른 때보다 금리가 좋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애 낳고 싶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하나 지금 또 이제 나서 아파트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좋은 조건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거기다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사비 올라간다.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올려서 가느니 차라리 사자.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제가 5개월 정도 빨리 왔고 5개월 뒤엔 다시 하락한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말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틀리냐? 보금자리론 줬지 않습니까? 작년 23년 1월 달에 나왔나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신생아 특례론 나왔고 이제 더 이상 특례론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양을 아마 계속하는 특례론이 나오면서 이제 더 불을 지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5개월 후에 2009년에 그랬듯이 라는 말처럼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제 예측이 특례론이 어떤 특례론이 나오냐에 따라 좀 더 시장이 변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요즘 입 닫고 있어요. 왜 입 닫냐면 말 잘못했다가 새로운 게 뭐 툭 튀어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니까 말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말 조심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KB 부동산 클래스에 와서 제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신껏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는 언제쯤 이렇게 오는 거고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언제 오느냐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제 스스로도 의문감이 솔직히 요즘 최근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우스포라는 단어 언제 들어보셨어요? 2013년, 14년. 그 전에도 들었어요, 사실은. 하우스포 2007년 뭐 이럴 때도 들었고 뭐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개인 소셜 미디어가 이제 또 대세를 이루면서 그 사이클의 이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10년 주기, 뭐 7년, 8년 주기였다면 최근에만 봐도 2년 주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확 줄었으니까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보를 좀 많이 습득을 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뭐 언제가 안정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23년부터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화로 좀 몇 년 더 갈 줄 알았어요. 왜? 정부가 그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또 시공사 시행사들 나중내 하니까 계속 PF 살려주고 또 뭐 PF가 망가지면 금융권이 무너지네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험상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금융권 뭐 한두 군데 PF 때문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라 경제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자꾸 PF를 살려주는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결국 누가 죽냐면 서민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분양가를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중산층 이런 분들이 지금 고가주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PF 이런 것들 계속 살리는 정책은 저는 시장에 맡겨뒀으면 좋겠다. 시장에 맡겨두면 금융권에서 그거 다 뺏어서 다시 공매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땅이 싸지지 않습니까? 땅값이 싸지면 분양가도 싸지는 거 아닐까요? 사과 얼마 전에 폭등했지 않습니까? 사과가? 사과 못 먹었어요.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과는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먹냐 안 먹냐의 재화잖아요. 필수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필수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자꾸 대출을 일으켜서 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이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막 불안감이 사실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그 2021년도에 이제 고평가다, 이제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2022년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 그때 당시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좀 있으셨나요? 부동산 가격이 뛸 때 20년, 21년 막 뛸 때 어떤 현상을 제가 현장에서 봤냐면 호가 장난들을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 5억 하던 아파트가 옆집에서 6억 거래되면 그 옆집도 6억이잖아요. 그럼 또 그 옆집에서 7억에 거래를 해요. 7억에 거래하면 저쪽에서 8억, 9억, 10억 그래서 11억, 12억, 13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걸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바보가 그 매매가로 나왔던 그게 진짜 이 가격인 줄 알고 또 올라타요. 올라타서 취소를 안 하니까 그 가격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가 장난질을 하는 것들을 제가 21년에 봤고 이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왜 이런 호가 장난을 치나 봤더니 이건 공급자에 의한 것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는 상황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도 많이 풀었고. 그런데 21년인가요? 8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탁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영끌을 해서 집 산 사람들, 그러니까 버블을 이만큼 키워서 이때 집을 산 분들은 대출을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근거로 들었고 또 여러 가지 PIR 지수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뭐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시장에서 호가 장난들을 하는 거 봤을 때 이건 누군가의 손장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인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시간 지나면 한두 사람의 손장난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렇게 광분하겠구나. 미국 금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가파르게 연차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적 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면 의원이고 예측이면 예측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값이 좀 고평가다라는 이런 말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고평가인지 혹은 뭐 적정 기준을 한 어느 정도로 좀 보면 좀 적당한지 이런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수준,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고평가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지만 평균적인 수치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집값이 비쌀까요? 서울이 비쌀까요? 뉴욕이 비쌀까요? 뉴욕이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맨하튼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이 뉴욕의 거의 2배 반? 수치로만 본다면 PIR로 보자면 서울의 PIR이 평균적으로 25가 조금 넘어요. 대충 따져봐도 우리가 지금 3만 6천 불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냥 그대로 실수령액이라고 치고 5천만 원을 그대로 모은다고 해도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얼마예요? 10억. 10억. 네. 그럼 25년이면 뭐 한 12억. 지금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 11억 5천, 12억 5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딱 맞다. 근데 뉴욕은 얼마냐? 11 PIR 지수가. 그럼 그들 소득으로 11년 정도만 모으면 뉴욕의 아파트 사는 거예요. 뉴욕의 맨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가격이 싸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이다.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좀 특별하게 유의 깊게 좀 보시는 지표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선진국부터 먼저 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로우 렌트 지수, 진로우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긴 다 렌트니까 렌트비가 오르냐 내리냐, 얼마나 올랐느냐 폭을 좀 보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올랐느냐, 여기는 왜 올랐느냐 이런 거 좀 보기도 하고 KB 통계 많이 보죠. 그리고 KB 부동산 데이터 통계. 아니 KB 통계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공부하시거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 중에 KB 통계 아는 분들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처음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길로 이렇게 접어드셨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 그리고 좀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부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이 뭐냐면 공인중개소, 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첫 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관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갖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그 관심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용어들, 단어들
이건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이게 공부의 시작이고 이건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연애를 책으로 하면 뭐 연애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토지를 매매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이런 분들과 오랫동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그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그 공부도 역시 현장을 또 나가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물론 경제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월급을 한번 줘보지 않았으면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안 돼요. 편의점이라도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봐야 책상에서 공부했던 경제가 이게 매칭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직접 관심을 갖고 발로 뛰다 보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가 한 채 딱 생기고 그러면 또 상업용을 사볼까 해서 또 뭐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지금 서울에 가만히 지도를 놓고 딱 보면 보여요. 별내나 다산이나 이런 데보다 집값이 싸요. 서울 시내인데. 그런데 강남구청까지 지하철 타면 20분, 18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좋잖아요. 배우 세대도 더 늘어날 거고. 늘어날 거고. 물론 여기가 아직까지 뭐 개발이 막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